한국 하면 경쟁 사회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욕 타임스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온 게 있어요. 그 기사가 요즘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었는데 이게 그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는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기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산후조리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조리원에서 3주 동안의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서울의 초보 엄마들 뭐 이런 기사 제목으로 시작되는 건데 기자가 이제 외국인인데 뭐 이제 서울에서 뭐 아이를 낳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에 있는 럭셔리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한 2주에 한 6,700만 원 쓴 것 같아. 그러면 꽤 비싸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좀 시설 좋은 산후조리원을 체험한 외국인의 어떤 그 체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까 그 기사 제목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국은 조리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썼습니다. 이게 그 재벌 있죠. 재벌도 영어로 그냥 재벌이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한국의 특수한 문화, 전세도 그냥 전세라고 쓰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한국만의 문화라고 보셔도 뭐 무방한데 자, 하나씩 좀 기사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케어를 하는 나라인데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신선한 식사가 하루에 3번씩 배달된다. 그렇죠. 산후조리원 가보면은 밥을 계속 주잖아. 얼굴 관리도 해줘. 애 낳았다고 이제 막 살도 많이 찌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막 마사지도 계속 해줍니다. 모유 잘 나오게 막 마사지도 해주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수업까지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애들을 잘 키우는 법도 알려줍니다.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들을 돌봐주죠. 아기를 수유한 다음에 전문 간호사들이 맡아가지고 케어를 해주고 그 외에 여성들은 치유에 집중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원하는 시간에는 언제나 아기를 불러서 만날 수도 있죠. 자, 독실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산모로서 누렸던 시간 중에 최고의 호사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2주 동안 조리원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를 문화 탐방기 쓰듯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사실 이제는 뭐 누구나 가는 약간 당연하게 가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이게 예전만 해도 약간 그 중상층이나 약간 좀 돈이 좀 많은 분들이 갔던 문화인데 이제는 완전히 한국만의 문화로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죠. 실제로 그 산후조리원 이용률을 보면은 한 81.2%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안 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어려운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 국민의 80%가 이용을 한다? 그 말은 뭐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2020년 통계인데 2018년 대비 6.1%가 또 늘었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은 거의 90%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후조리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애를 낳으면 당연히 여자들 몸은 뭐 많이 망가지죠.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출산이라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 오고요. 몸에 막 뼈가 막 열리는 막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산후조리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도 다 하는 건데 이 민간 기업형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외국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한류 열풍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산후조리원 한번 왔다가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원래 외국 문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2020년인가 그 드라마도 나왔어요. 이 산후조리원의 세계하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인간 관계와 어떤 갈등 같은 것들도 드라마까지 나올 정도로 익숙한 문화라는 건데 이 산후조리원이 언제부터 보편화됐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이 산후조리원 당연히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산후조리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1996년 10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처음 문을 열었대요. 사임당 산후조리원. 아무래도 이제 신사임당이 이제 엄마들의 약간 그 표본이니까 사임당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96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이제 엄마들이 막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3년 정도밖에 안 지난 99년 9월에 전국에 250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쫙 퍼져나간 거야. 세계 최초래요. 세계 최초로 이런 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면 1990년대 그 전에는 이 산후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이 집에서 했고요. 아니면 뭐 친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미역국 끓이고 그럼 남편이 뭐 장모님이 뭐 시키면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산모를 이제 케어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막 문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 새끼줄 같은 것도 막 걸어놓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손님이 오려고 하다가도 집에 산모가 있구나 해서 뭐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산후조리가 원래는 집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산후조리원이 생기니까 너무 편하다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게 9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주에 80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80만 원이면은 어떤 정도지라고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한 2,200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4-5배 곱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그때도 좀 비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 워낙 또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인기 있는 그러니까 좋은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곳들은 임신이 되자마자 바로 예약을 해도 갈 수 있을까 말까라는 수준이고 요즘에 또 공공 산후조리원도 많이 생겼는데 이런 데들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예약을 하는데 뭐 30초 만에 예약이 마감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는 단순히 체험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뭐냐면은 이 통계 자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랑 통계청에서 이제 산후조리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라고 이제 2021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 합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그 통계 자료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산후조리원 보통 2주 가는데 맞죠? 2주 가는데 2주는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2주는 집에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30일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지겹다고 안 있는 분들도 있지만 2주 있는데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뭐 300-400만 원 막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 이상의 월급을 막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비싸가지고 부담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민간에서 한 320만 원, 공공은 170만 원 정도 하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한 42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싼 데가 충북 청주에 있는 데라고 하는데 뭐 1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최고로 비싼 게 서울 강남조리원 특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3,800만 원 정도 2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나오는 어떤 그 이유 때문인데 2주에 한두 달치 월급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산후조리원을 단순히 산후조리만 하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 산후조리원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차이 때문에 이 산후조리 얘기가 나오면은 괜히 가는 거다. 아니다. 가야 된다라고 나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 이게 미혼은 다 몰라. 미혼들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걸 굳이 뭐 해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이 조리원 동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들 압니다. 뭐냐면 이 기사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조리원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을 한다. 이는 내 아이의 삶에 일생 동안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신도 자녀가 같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할 것이라고 이제 인터뷰를 안에 넣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인터뷰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이 비슷한 산모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이 이 산후조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강남이 막 2주에 3,800만 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거기 간다고 해서 뭐 3,800만 원 어치의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비싸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이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길 오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과 내가 조리원 동기가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좋은 조리원에 입소하는 부부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한다거나 뭐 아내가 사업을 하시면은 일부러 비싼 데를 가기도 해요. 이 강남 산후조리원이 이제 점점 비싸지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서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은 산후조리원을 어디까지 내가 써야 되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군대 동기들도 사실 끈끈하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 남자분들은 이걸로 이해하면은 이거보다 더 끈끈하다고 보시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조리원 가가지고 혼자 지내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친해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만납니다. 군대 동기보다 더 끈끈해. 그래서 이 조리원 동기들은 유대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대부분 생일이 비슷해요. 생일이 거의 똑같아. 차이나 봐야 5일에서 7일이기 때문에 생일도 매해 똑같죠. 거기다 나이도 똑같죠. 거기다 성별까지 똑같으면은 동네도 똑같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정보도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들끼리 다 친해지게 됩니다.
다 친해지게 되기 때문에 같이 무언가 하기가 너무 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보 공유도 하면서 또래 친구도 만들고 동네 친구도 만들고 사업 파트너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동네에 비슷한 수준의 가족들의 모임화가 된다는 게 이 어떤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이게 우리 어떤 그 한국 문화에 되게 깊게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내 아이의 평생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 이런 것도 이 산후조리원의 문화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거든요. 한국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이 경쟁의 연속이에요. 이게 전쟁 같은 거죠. 이게 워낙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다 이게 서열 문화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너는 어디부터 뭐 통과, 너는 탈락, 뭐 이런 식의 문화를 거의 20-30년 이상 이렇게 성장하면서 겪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내가 최대한 좋은 라인에 애를 세우고 싶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최대한 주변의 도움을 잘 받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약간 시작이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같이 섞인다는 거. 그래서 이 한국 자녀 교육의 시작이 바로 산후조리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여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고액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다. 이용료가 비싸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은 아주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도 이 이후로 돈 들어갈 게 엄청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는 되게 계층화를 좋아하고요. 서열화도 좋아합니다. 우리 부동산 얘기하면 항상 뭐 1급지, 2급지, 뭐 1.5급지 막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리고 뭐 동네에서도 뭐 어디가 상급지니 하급지니 뭐 이런 얘기 뭐 계속 하고요. 학군도 뭐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2등이고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어떻게든 나누고 어떻게든 줄 세우게 하는 문화가 이제 한국 사회 문화인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이런 산후조리원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어떤 내용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집이라는 것도 계급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차에 대해서도 서열화 계급화를 엄청 합니다. 그다음에 육아 부분에 대해서도 계급화를 엄청 해요. 그래서 어디 학원이 좋아요, 어디 학원이 나빠요. 차는 뭐 중형차 이상은 타야 돼요. 뭐 소형차 타면 남들이 무시해요. 교육을 얼마나 시켜야 되죠? 교육 최대한 많이 시켜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경쟁하고 과시하는 문화까지 있는 거죠. 이게 과시 문화도 있어요. 그냥 항상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과소비를 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크거나 더 좋은 걸 가져야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상위 10%를 평균인 줄 알고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말하는 평균은 상위 10%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균 올려치기의 문화가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산후조리원을 왜 가냐. 특히 이제 미혼인데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왜 가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 굳이 그걸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본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안 가면 안 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안 갈 수가 있나. 열의 아홉이 다 가는데 내가 과연 안 갈 수 있을까?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은 옛날에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은 마스크를 못 벗어요. 왜? 남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누가 다들 가는데 내가 안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경쟁이 계속 격화되면서 출산 육아 시장의 과시소비 풍조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아동복이 11%가 올랐대요. 작년 한 해.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거 대비 아이들 옷값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이제 5.1%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화, 아기 신발 신는 것도 7%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뛰어넘는 육아 관련된 비용들의 상승이 좀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금 애한테 돈을 더 쓰려고 하는 문화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왜? 여기서도 경쟁이고 여기서도 과시를 해야 되니까. 이 저출산 영향으로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이제 내 아이는 하나니까 얘가 남한테 무시를 안 당하거나 아니면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약간 그런 문화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명품 브랜드에서도 지금 유아 옷 같은 거, 이런 거 패딩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디올, 톰브라운 뭐 이런 데서도 막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도 이게 뭐 특정 브랜드인데 이게 한 200만 원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유모차가 예전에 스토케가 아니야. 이제는 점점 더 비싸죠. 그래가지고 유모차의 기준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떠돌던 어떤 그런 좀 약간 슬픈 사진이 있어요. 뭐냐면 딸이 아이폰을 사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못 사준다고 했나 봐. 그랬더니 애가 막 엄청 화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애를 혼냈나 봐요. 그래서 애가 혼나가지고 반성문 같은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아이폰이라는 게 뭐 100만 원도 넘어가는 핸드폰인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쓸 정도의 어떤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이 다 쓰니까 다른 아이가 써? 그럼 우리도 사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상위 10%에 맞춰가지고 다 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죠? 예전에 뭐 노스페이스 패딩 안 입으면 학교 못 가요. 떡볶이 코트 안 입으면 학교 못 가요.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학교라는 어떤 공간에서 다들 하는데 나는 안 돼. 다른 집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는 못 해. 이런 것들을 또 못 참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성문들이 이제 인터넷에 돌고 이런 거 보면 참 씁쓸하지만 과연 내 애는 안 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참 그것도 좀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애를 낳고 싶을 만큼 돈을 줘라. 그러면 아이를 과연 안 낳을지 보자 하면서 돈만 주면 애 낳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모두에게 애들을 낳으면 돈을 주면 다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경쟁과 과시 소비가 없어질까요? 이 돈 받은 거를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집을 살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소비 안 하고 저축할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이거 남들도 받았기 때문에 또 남들이 또 돈을 쓰면 나도 더 따라가지고 돈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개인 소득이 높죠. 그래서 미국이 한 8만 4천 불 정도 버는 것 같아요. 1인당 GDP가. 근데 미국인이 생각하는 부자는 30억 정도인데 한국은 한 3만 5천 불 정도 되죠. 3만 5천 달러인데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는 50억이라는 거야.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배 반? 2.5배 잘 사는 나라 국민도 한 30억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한 50억, 한 100억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준이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평균이 아니라 상위 10%, 한 20%를 평균이라고 착각하는 나라다. 강남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 전 국민이 다 걱정해요. 근데 인구의 1%도 채 못 살거든요. 강남 아파트가. 그리고 이 강남 아파트에서도 구축 빼고 진짜 신축은 인구의 한 0.1% 살까? 0.2, 3% 살까 싶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가 실제로 인구로 치면은 몇 명 못 살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 다들 걱정해요. 이게 내려가야 된대.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저기서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평균이라는 걸 엄청나게 높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에 벤츠 모양 좀 나빠졌다고 뭐 디자인 좀 안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전 세계에서 E 클래스를 가장 많이 삽니다. S 클래스도 중국 다음으로 많이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좋은 차를 타야 되고요. 그리고 차는 벤츠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원인데도 벤츠를 막 타. 그리고 C클래스 사면 무시해. E클래스 정도는 타줘야죠 막 이래요. 이 E클래스 비싸거든요. 한 7천만 원 막 1억 하거든. 근데도 사람들이 막 사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싸지만 E클래스 살려고 막 디젤 사고 뭐 엔진 작더라도 E클래스 사고 막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는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모닝도 좀 사고 스파크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2023년에 보면은 뭐 레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레이는 이제 옛날에도 8위, 10년 전에도 8위, 지금도 8위인데 모닝이나 뭐 스파크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점점 커지고 있죠. 옛날에는 아반떼랑 소나타를 많이 탔는데 지금은 그랜저, 카니발, 스포티지, 소렌토를 많이 탑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형차를 좋아해. 점점 더 커져.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거,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한 거, 더 넓은 거 이런 거를 살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대형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소렌토가 20년 동안 24cm가 길어졌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차가 작으면 안 사니까 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반떼가 옛날에 소나타보다 훨씬 커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무시할까 봐 좋은 차 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약간 과소비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이 정도는 당연히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기준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가 발전도 빨리 했을 수도 있고 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 과시하는 소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을 너무 높여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정말 돈이 부족한 걸까?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됐거든요. 나라가 더 잘 살게 됐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됐는데 소비 수준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그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고 사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좀 남을 더 신경 써서 소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부자들의 일상이 막 계속 노출되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요즘엔 뭐 부자라는 거를 뭐 숨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엄청나게 비싼 것들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출산율인 것이지 단순히 어떤 거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복지로 뭐 조금 뭐 1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잘 낳을 것인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두를 주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유모차 더 사고, 애 옷 하나 더 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결국에 약간 좀 캠페인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열심히 좀 모으고, 좀 아껴가지고, 좀 미래를 좀 도모하고, 그다음에 돈을 좀 벌게 되면 그때 가서 좀 소비를 늘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좀 전체적으로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금의 어떤 이 저출산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주장이니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걸 계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